때는 조선의 어느 해 먹구름이 한양도성을 삼킬 듯이 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거대한 기와집의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집안의 최고 어른인 노대감은 굳은 얼굴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곁에 앉은 젊은 며느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하구나. 이 비바람이 흉조가 아니어야 할 텐데. 아버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서방님께서 타신 배는 튼튼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며느리가 애써 시아버지를 안심시키던 그때 문을 박차고 한 하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뛰어들어오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마님, 대감 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타신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흰 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휩쓸려 신발은 간데없고 젖은 버섯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발에 처참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노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버선을 벗겼습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신의 입김으로 온기라도 불어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비볐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리 차가워서 어찌한단 말이냐. 며느리 서하는 시아버지의 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슬픔을 터뜨릴 수도 없이 입술을 깨물어 흐느낌을 삼키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서하는 잠기운을 털어내고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혼잣말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신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실까? 이제 이 집에 남은 가족은 아버님과 나 둘뿐이니 내가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셔야지. 하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노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며느리의 작은 실수에도 얼음장 같은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집안 살림이 이리 엉망인 것을 보니 내가 안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구나. 종들이 윗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구는 것이 아니냐.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어느 날 죽은 남편과 동문수학했던 이선비가 조문차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하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가 반가워 차를 내어주며 잠시 기다리시라 말했습니다. 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노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 말았고 손님이 떠나자마자 며느리를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과부가 되어 지아비의 3년상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외간 남자 앞에서 웃음꽃을 피우더구나. 정녕 내 마음에 다른 뜻이라도 품은 것이냐.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지신명께 맹세코 결코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 이 집을 지켜보는 눈이 몇이고 이 마을에 떠도는 입이 몇이더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너는 죄인이다. 서하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의 슬픔이 원망으로 변한 것이라 여기며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아이고, 노대감 댁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어쩌나. 시아버지 등살에 마른 나뭇잎처럼 바싹 말라간다더군. 아들 일은 슬픔이 며느리를 향한 미움으로 변한 게지. 참 박복한 팔자야. 결국 어느 늦은 밤 노대감의 불호령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하는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작은 보따리 하나가 그녀의 품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내에 대한 험담을 들었다. 과부 신세로 부정한 소문을 퍼뜨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였으니 더는 내 며느리로 둘 수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 거라. 아버님, 저는 이 집의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서하는 차갑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서환은 결국 발을 헛디뎌 흙탕물에 쓰러졌고 젖은 흙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흐느끼며 서방님, 저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서환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초가집의 방 안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제 집 앞에 쓰러져 계시길래 우선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이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모습의 젊은 농부, 무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어찌하여 이곳에... 서환은 지난밤의 충격으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무진은 자신의 돌아가신 홀어머니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여인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잘 압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진의 따뜻한 배려에 서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장터에서 일거리를 구하려 했지만 과부라는 꼬리표는 차가운 시선과 험한 말들만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과부는 재수 없다던데 괜히 엮였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다른 데나 알아보시오. 지쳐서 돌아온 서화에게 무진은 씨앗 한 줌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침 좋은 땅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일구기에는 벅찰 듯한데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땀 흘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땅은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결실을 돌려주지요.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분명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거친 일에 손이 헐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땀과 웃음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새 작은 사랑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다른 밭들은 병충해로 시름했지만 유독 두 사람의 밭만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터에서 작물이 좋은 값에 팔리자 마을 사람들의 시기 어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무진이 놈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 과부 아니신가? 그 복 나한테도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나? 술에 취한 사내가 서화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을 때 번개처럼 나타난 무진이 사내를 밀쳐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냐? 내가 뭐라도 되냐? 저 여편네 서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기는. 무진은 잠시 서화를 바라보다 그녀의 손을 깍지 껴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사람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진은 서화에게 고백했습니다. 땅을 빌려주신 어르신께서 제게 땅을 아주 싸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번듯한 집도 마련하고 당신과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의 집에는 곧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풍요로웠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돕는 저르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신 아들이 생각난다며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농사책도 보내주시고 좋은 종자도 나눠주시며 늘 저희를 도와주셨지요. 첫째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어르신이 만나자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무진은 아이를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꼿꼿한 자세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서화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시아버지 노대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네 딸이로구나. 참으로 어여쁘다. 특히 저 맑은 눈은 자네 아내를 쏙 빼닮았겠어. 노대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다시는 보지 못할 듯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네?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나.
그것이 내게 하는 가장 큰 보답일세. 집에 돌아온 무지는 어르신이 서화를 위해 보냈다며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입덧에 좋은 차와 함께 여러 켤레의 방한용 누비버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김대감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가 그분을 노대감이라 부르더군요. 그 순간 서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잊고 있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회상, 겨울이 오기 전에 침몰을 시켜 누비버선을 지어둬야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유독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느냐.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노대감은 며느리를 청산과부로 늙어 죽게 할 수 없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가서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청년 무진을 눈여겨보았고 여러 차례 그를 시험한 끝에 며느리를 맡길 사람이라 확신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를 모질게 내쫓은 뒤 비를 맞고 쓰러진 그녀를 무진의 집 앞에 조용히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멀리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남몰래 도와왔던 것이지요. 혼잣말, 아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나눌 이만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부디 너의 삶을 살 거라. 그것이 이 늙은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집 앞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 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켜보셨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해, 먹구름이 한양도성을 삼킬 듯이 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거대한 기와집의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집안의 최고 어른인 노대감은 굳은 얼굴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곁에 앉은 젊은 며느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하구나. 이 비바람이 흉조가 아니어야 할 텐데. 아버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서방님께서 타신 배는 튼튼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며느리가 애써 시아버지를 안심시키던 그때 문을 박차고 한 하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뛰어들어오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마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타신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흰 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휩쓸려 신발은 간대었고 젖은 버섯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발에 처참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노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버선을 벗겼습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신의 입김으로 온기라도 불어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비볐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리 차가워서 어찌한단 말이냐. 며느리 서하는 시아버지의 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슬픔을 터뜨릴 수도 없이 입술을 깨물어 흐느낌을 삼키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서하는 잠기운을 털어내고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혼잣말,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신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실까? 이제 이 집에 남은 가족은 아버님과 나 둘뿐이니 내가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셔야지. 하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노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며느리의 작은 실수에도 얼음장 같은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집안 살림이 이리 엉망인 것을 보니 내가 안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구나. 종들이 윗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구는 것이 아니냐.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어느 날 죽은 남편과 동문수학했던 이선비가 조문차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하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가 반가워 차를 내어주며 잠시 기다리시라 말했습니다. 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노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 말았고
손님이 떠나자마자 며느리를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과부가 되어 지아비의 3년상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외간 남자 앞에서 웃음꽃을 피우더구나. 정녕 내 마음에 다른 뜻이라도 품은 것이냐.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지신명께 맹세코 결코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 이 집을 지켜보는 눈이 몇이고 이 마을에 떠도는 입이 몇이더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너는 죄인이다. 서한은 억울함과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의 슬픔이 원망으로 변한 것이라 여기며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아이고, 노대감 댁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어쩌나. 시아버지 등살에 마른 나뭇잎처럼 바싹 말라간다더군. 아들 일은 슬픔이 며느리를 향한 미움으로 변한 게지. 참 박복한 팔자야. 결국 어느 늦은 밤, 노대감의 불호령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한은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작은 보따리 하나가 그녀의 품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내에 대한 험담을 들었다. 과부 신세로 부정한 소문을 퍼뜨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였으니 더는 내 며느리로 둘 수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 거라. 아버님, 저는 이 집의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서한은 차갑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서한은 결국 발을 헛디뎌 흙탕물에 쓰러졌고 젖은 흙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흐느끼며 서방님, 저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서한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초가집의 방 안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제 집 앞에 쓰러져 계시길래 우선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이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모습의 젊은 농부, 무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어찌하여 이곳에... 서한은 지난밤의 충격으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무진은 자신의 돌아가신 홀어머니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여인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잘 압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혼을 차리실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진의 따뜻한 배려에 서한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장터에서 일거리를 구하려 했지만 과부라는 꼬리표는 차가운 시선과 험한 말들만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과부는 재수 없다던데 괜히 엮였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다른 데나 알아보시오. 지쳐서 돌아온 서하에게 무진은 씨앗 한 줌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침 좋은 땅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일구기에는 벅찰 듯한데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땀 흘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땅은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결실을 돌려주지요.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분명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은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거친 일에 손이 헐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땀과 웃음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새 작은 사랑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다른 밭들은 병충해로 시름했지만 유독 두 사람의 밭만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터에서 작물이 좋은 값에 팔리자 마을 사람들의 시기 어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무진이 놈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 과부 아니신가? 그 복 나한테도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나? 술에 취한 사내가 서하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을 때 번개처럼 나타난 무진이 사내를 밀쳐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냐? 내가 뭐라도 되냐?
저 여편네 서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기는. 무지는 잠시 서하를 바라보다 그녀의 손을 깍지 껴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사람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지는 서하에게 고백했습니다. 땅을 빌려주신 어르신께서 제게 땅을 아주 싸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번듯한 집도 마련하고 당신과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의 집에는 곧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풍요로웠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돕는 어르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신 아들이 생각난다며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농사책도 보내주시고 좋은 종자도 나눠주시며 늘 저희를 도와주셨지요. 첫째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어르신이 만나자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무지는 아이를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꼿꼿한 자세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서하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시아버지 노대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네 딸이로구나. 참으로 어여쁘다. 특히 저 맑은 눈은 자네 아내를 쏙 빼닮았겠어. 노대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다시는 보지 못할 듯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네?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나. 그것이 내게 하는 가장 큰 보답일세. 집에 돌아온 무지는 어르신이 서하를 위해 보냈다며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입덧에 좋은 차와 함께 여러 켤레의 방한용 누비버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김대감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가 그분을 노대감이라 부르더군요. 그 순간 서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잊고 있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회상, 겨울이 오기 전에 침몰을 시켜 누비버선을 지어둬야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유독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느냐.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노대감은 며느리를 청산과부로 늙어 죽게 할 수 없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가서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청년 무진을 눈여겨보았고 여러 차례 그를 시험한 끝에 며느리를 맡길 사람이라 확신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를 모질게 내쫓은 뒤 비를 맞고 쓰러진 그녀를 무진의 집 앞에 조용히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멀리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남몰래 도와왔던 것이지요. 혼잣말, 아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나눌 이만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부디 너의 삶을 살 거라. 그것이 이 늙은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집 앞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 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켜보셨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해, 먹구름이 한양도성을 삼킬 듯이 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거대한 기와집의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집안의 최고 어른인 노대감은 굳은 얼굴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곁에 앉은 젊은 며느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하구나. 이 비바람이 흉조가 아니어야 할 텐데. 아버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서방님께서 타신 배는 튼튼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며느리가 애써 시아버지를 안심시키던 그때 문을 박차고 한 하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뛰어들어오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마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타신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흰 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휩쓸려 신발은 간대었고 젖은 버섯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발에 처참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노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버선을 벗겼습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신의 입김으로 온기라도 불어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비볐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일이 차가워서 어찌한단 말이냐. 며느리 서하는 시아버지의 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슬픔을 터뜨릴 수도 없이 입술을 깨물어 흐느낌을 삼키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서하는 잠기운을 털어내고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혼잣말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신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실까? 이제 이 집에 남은 가족은 아버님과 나 둘뿐이니 내가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셔야지. 하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노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며느리의 작은 실수에도 얼음장 같은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집안 살림이 이리 엉망인 것을 보니 내가 안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구나. 종들이 윗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구는 것이 아니냐.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어느 날 죽은 남편과 동문수학했던 이선비가 조문차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하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가 반가워 차를 내어주며 잠시 기다리시라 말했습니다. 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노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 말았고 손님이 떠나자마자 며느리를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과부가 되어 지아비의 3년상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외간 남자 앞에서 웃음꽃을 피우더구나. 정녕 내 마음에 다른 뜻이라도 품은 것이냐.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지신명께 맹세코 결코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 이 집을 지켜보는 눈이 몇이고 이 마을에 떠도는 입이 몇이더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너는 죄인이다. 서하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의 슬픔이 원망으로 변한 것이라 여기며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아이고, 노대감 댁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어쩌나. 시아버지 등살에 마른 나뭇잎처럼 바싹 말라간다더군. 아들 일은 슬픔이 며느리를 향한 미움으로 변한 게지. 참 박복한 팔자야. 결국 어느 늦은 밤 노대감의 불호령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하는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작은 보따리 하나가 그녀의 품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내에 대한 험담을 들었다. 과부 신세로 부정한 소문을 퍼뜨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였으니 더는 내 며느리로 둘 수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 거라. 아버님. 저는 이 집의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서하는 차갑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서하는 결국 발을 헛디뎌 흙탕물에 쓰러졌고 젖은 흙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흐느끼며 서방님. 저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서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초가집의 방 안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제 집 앞에 쓰러져 계시길래 우선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이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모습의 젊은 농부, 무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어찌하여 이곳에... 서하는 지난밤의 충격으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무진은 자신의 돌아가신 홀어머니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여인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잘 압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온을 차리실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진의 따뜻한 배려에 서화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장터에서 일거리를 구하려 했지만 과부라는 꼬리표는 차가운 시선과 험한 말들만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과부는 재수 없다던데 괜히 엮였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다른 데나 알아보시오. 지쳐서 돌아온 서화에게 무진은 씨앗 한 줌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침 좋은 땅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일구기에는 벅찰 듯한데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땀 흘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땅은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결실을 돌려주지요.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분명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거친 일에 손이 헐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땀과 웃음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새 작은 사랑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다른 밭들은 병충해로 시름했지만 유독 두 사람의 밭만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터에서 작물이 좋은 값에 팔리자 마을 사람들의 시기 어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무진이 놈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 과부 아니신가? 그 복 나한테도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나? 술에 취한 사내가 서화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을 때 번개처럼 나타난 무진이 사내를 밀쳐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냐? 내가 뭐라도 되냐? 저 여편네 서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기는. 무진은 잠시 서화를 바라보다 그녀의 손을 깍지 껴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사람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진은 서화에게 고백했습니다. 땅을 빌려주신 어르신께서 제게 땅을 아주 싸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번듯한 집도 마련하고 당신과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의 집에는 곧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풍요로웠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돕는 저르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신 아들이 생각난다며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농사책도 보내주시고 좋은 종자도 나눠주시며 늘 저희를 도와주셨지요. 첫째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어르신이 만나자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무진은 아이를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꼿꼿한 자세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서화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시아버지 노대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네 딸이로구나. 참으로 어여쁘다. 특히 저 맑은 눈은 자네 아내를 쏙 빼닮았겠어. 노대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다시는 보지 못할 듯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네?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나. 그것이 내게 하는 가장 큰 보답일세. 집에 돌아온 무진은 어르신이 서화를 위해 보냈다며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입덧에 좋은 차와 함께 여러 켤레의 방한용 누비버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김대감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가 그분을 노대감이라 부르더군요. 그 순간 서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잊고 있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회상, 겨울이 오기 전에 침몰을 시켜 누비버선을 지어둬야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유독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느냐.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노대감은 며느리를 청산과부로 늙어 죽게 할 수 없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가서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청년 무진을 눈여겨보았고 여러 차례 그를 시험한 끝에 며느리를 맡길 사람이라 확신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를 모질게 내쫓은 뒤 비를 맞고 쓰러진 그녀를 무진의 집 앞에 조용히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멀리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남몰래 도와왔던 것이지요. 혼잣말. 아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나눌 이만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부디 너의 삶을 살 거라. 그것이 이 늙은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서한은 눈물을 흘리며 집 앞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 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켜보셨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해, 먹구름이 한양도성을 삼킬 듯이 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거대한 기와집의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집안의 최고 어른인 노대감은 굳은 얼굴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곁에 앉은 젊은 며느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하구나. 이 비바람이 흉조가 아니어야 할 텐데. 아버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서방님께서 타신 배는 튼튼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며느리가 애써 시아버지를 안심시키던 그때 문을 박차고 한 하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뛰어들어오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마님. 대감 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타신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흰 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휩쓸려 신발은 간대었고 젖은 버섯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발에 처참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노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버선을 벗겼습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신의 입김으로 온기라도 불어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비볐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일이 차가워서 어찌한단 말이냐. 며느리 서한은 시아버지의 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슬픔을 터뜨릴 수도 없이 입술을 깨물어 흐느낌을 삼키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서한은 잠기운을 털어내고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혼잣말,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신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실까? 이제 이 집에 남은 가족은 아버님과 나 둘뿐이니 내가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셔야지. 하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노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며느리의 작은 실수에도 얼음장 같은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집안 살림이 이리 엉망인 것을 보니 내가 안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구나. 종들이 윗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구는 것이 아니냐.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어느 날 죽은 남편과 동문수학했던 이선비가 조문차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가 반가워 차를 내어주며 잠시 기다리시라 말했습니다. 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노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 말았고 손님이 떠나자마자 며느리를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과부가 되어 지아비의 3년상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외간 남자 앞에서 웃음꽃을 피우더구나. 정녕 내 마음에 다른 뜻이라도 품은 것이냐.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지신명께 맹세코 결코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 이 집을 지켜보는 눈이 몇이고 이 마을에 떠도는 입이 몇이더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너는 죄인이다. 서한은 억울함과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의 슬픔이 원망으로 변한 것이라 여기며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아이고, 노대감 댁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어쩌나. 시아버지 등살에 마른 나뭇잎처럼 바싹 말라간다더군.
아들 일은 슬픔이 며느리를 향한 미움으로 변한 게지. 참 박복한 팔자야. 결국 어느 늦은 밤, 노대감의 불호령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한은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작은 보따리 하나가 그녀의 품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내에 대한 험담을 들었다. 과부 신세로 부정한 소문을 퍼뜨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였으니 더는 내 며느리로 둘 수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 거라. 아버님, 저는 이 집의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서한은 차갑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서한은 결국 발을 헛디뎌 흙탕물에 쓰러졌고 젖은 흙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흐느끼며, 서방님, 저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서한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초가집의 방 안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제 집 앞에 쓰러져 계시길래 우선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이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모습의 젊은 농부, 무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어찌하여 이곳에... 서한은 지난밤의 충격으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무진은 자신의 돌아가신 홀어머니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여인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잘 압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혼을 차리실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진의 따뜻한 배려에 서한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장터에서 일거리를 구하려 했지만 과부라는 꼬리표는 차가운 시선과 험한 말들만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과부는 재수 없다던데 괜히 엮였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다른 데나 알아보시오. 지쳐서 돌아온 서하에게 무진은 씨앗 한 줌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침 좋은 땅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일구기에는 벅찰 듯한데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땀 흘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땅은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결실을 돌려주지요.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분명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은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거친 일에 손이 헐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땀과 웃음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새 작은 사랑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다른 밭들은 병충해로 시름했지만 유독 두 사람의 밭만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터에서 작물이 좋은 값에 팔리자 마을 사람들의 시기 어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무진이 놈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 과부 아니신가? 그 복 나한테도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나? 술에 취한 사내가 서하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을 때 번개처럼 나타난 무진이 사내를 밀쳐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냐? 내가 뭐라도 되냐? 저 여편네 서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기는. 무진은 잠시 서하를 바라보다 그녀의 손을 깍지 껴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사람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진은 서하에게 고백했습니다. 땅을 빌려주신 어르신께서 제게 땅을 아주 싸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번듯한 집도 마련하고 당신과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의 집에는 곧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풍요로웠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돕는 어르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신 아들이 생각난다며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농사책도 보내주시고 좋은 종자도 나눠주시며 늘 저희를 도와주셨지요. 첫째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어르신이 만나자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무지는 아이를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꼿꼿한 자세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서화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시아버지 노대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네 딸이로구나. 참으로 어여쁘다. 특히 저 맑은 눈은 자네 아내를 쏙 빼닮았겠어. 노대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다시는 보지 못할 듯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네?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나. 그것이 내게 하는 가장 큰 보답일세. 집에 돌아온 무지는 어르신이 서화를 위해 보냈다며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입덧에 좋은 차와 함께 여러 켤레의 방한용 누비버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김대감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가 그분을 노대감이라 부르더군요. 그 순간 서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잊고 있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회상, 겨울이 오기 전에 침몰을 시켜 누비버선을 지어둬야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유독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느냐.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노대감은 며느리를 청산과부로 늙어 죽게 할 수 없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가서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청년 무진을 눈여겨보았고 여러 차례 그를 시험한 끝에 며느리를 맡길 사람이라 확신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를 모질게 내쫓은 뒤 비를 맞고 쓰러진 그녀를 무진의 집 앞에 조용히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멀리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남몰래 도와왔던 것이지요. 혼잣말, 아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나눌 이만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부디 너의 삶을 살 거라. 그것이 이 늙은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집 앞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 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켜보셨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해, 먹구름이 한양 도성을 삼킬 듯이 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거대한 기와집의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집안의 최고 어른인 노대감은 굳은 얼굴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곁에 앉은 젊은 며느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하구나. 이 비바람이 흉조가 아니어야 할 텐데. 아버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서방님께서 타신 배는 튼튼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며느리가 애써 시아버지를 안심시키던 그때 문을 박차고 한 하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뛰어들어오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마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타신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흰 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휩쓸려 신발은 간대었고 젖은 버선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발에 처참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노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버선을 벗겼습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신의 입김으로 온기라도 불어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비볐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리 차가워서 어찌한단 말이냐. 며느리 서하는 시아버지의 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슬픔을 터뜨릴 수도 없이 입술을 깨물어 흐느낌을 삼키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서하는 잠기운을 털어내고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혼잣말,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신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실까?
이제 이 집에 남은 가족은 아버님과 나 둘뿐이니 내가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셔야지. 하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노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며느리의 작은 실수에도 얼음장 같은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집안 살림이 이리 엉망인 것을 보니 내가 안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구나. 종들이 윗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구는 것이 아니냐.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어느 날 죽은 남편과 동문수학했던 이선비가 조문차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가 반가워 차를 내어주며 잠시 기다리시라 말했습니다. 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노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 말았고 손님이 떠나자마자 며느리를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과부가 되어 지아비의 3년상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외간 남자 앞에서 웃음꽃을 피우더구나. 정녕 내 마음에 다른 뜻이라도 품은 것이냐.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지신명께 맹세코 결코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 이 집을 지켜보는 눈이 몇이고 이 마을에 떠도는 입이 몇이더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너는 죄인이다. 서한은 억울함과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의 슬픔이 원망으로 변한 것이라 여기며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아이고, 노대감 댁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어쩌나. 시아버지 등살에 마른 나뭇잎처럼 바싹 말라간다더군. 아들 일은 슬픔이 며느리를 향한 미움으로 변한 게지. 참 박복한 팔자야. 결국 어느 늦은 밤 노대감의 불호령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한은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작은 보따리 하나가 그녀의 품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내에 대한 험담을 들었다. 과부 신세로 부정한 소문을 퍼뜨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였으니 더는 내 며느리로 둘 수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 거라. 아버님, 저는 이 집의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서한은 차갑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서한은 결국 발을 헛디뎌 흙탕물에 쓰러졌고 젖은 흙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흐느끼며 서방님, 저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서한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초가집의 방 안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제 집 앞에 쓰러져 계시길래 우선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이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모습의 젊은 농부, 무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어찌하여 이곳에... 서한은 지난밤의 충격으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무진은 자신의 돌아가신 홀어머니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여인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잘 압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진의 따뜻한 배려에 서한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장터에서 일거리를 구하려 했지만 과부라는 꼬리표는 차가운 시선과 험한 말들만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과부는 재수 없다던데 괜히 엮였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다른 데나 알아보시오. 지쳐서 돌아온 서하에게 무진은 씨앗 한 줌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침 좋은 땅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일구기에는 벅찰 듯한데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땀 흘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땅은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결실을 돌려주지요.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분명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거친 일에 손이 헐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땀과 웃음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새 작은 사랑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다른 밭들은 병충해로 시름했지만 유독 두 사람의 밭만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터에서 작물이 좋은 값에 팔리자 마을 사람들의 시기 어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무진이 놈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 과부 아니신가? 그 복 나한테도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나? 술에 취한 사내가 서화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을 때 번개처럼 나타난 무진이 사내를 밀쳐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냐? 내가 뭐라도 되냐? 저 여편네 서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기는. 무진은 잠시 서화를 바라보다 그녀의 손을 깍지 껴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사람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진은 서화에게 고백했습니다. 땅을 빌려주신 어르신께서 제게 땅을 아주 싸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번듯한 집도 마련하고 당신과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의 집에는 곧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풍요로웠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돕는 저르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신 아들이 생각난다며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농사책도 보내주시고 좋은 종자도 나눠주시며 늘 저희를 도와주셨지요. 첫째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어르신이 만나자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무진은 아이를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꼿꼿한 자세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서화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시아버지 노대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네 딸이로구나. 참으로 어여쁘다. 특히 저 맑은 눈은 자네 아내를 쏙 빼닮았겠어. 노대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다시는 보지 못할 듯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네?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나. 그것이 내게 하는 가장 큰 보답일세. 집에 돌아온 무진은 어르신이 서화를 위해 보냈다며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입덧에 좋은 차와 함께 여러 켤레의 방한용 누비버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김대감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가 그분을 노대감이라 부르더군요. 그 순간 서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잊고 있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회상, 겨울이 오기 전에 침몰을 시켜 누비버선을 지어둬야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유독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느냐.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노대감은 며느리를 청산과부로 늙어 죽게 할 수 없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가서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청년 무진을 눈여겨보았고 여러 차례 그를 시험한 끝에 며느리를 맡길 사람이라 확신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를 모질게 내쫓은 뒤 비를 맞고 쓰러진 그녀를 무진의 집 앞에 조용히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멀리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남몰래 도와왔던 것이지요. 혼잣말, 아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나눌 이만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부디 너의 삶을 살 거라. 그것이 이 늙은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집 앞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 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켜보셨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해
먹구름이 한양도성을 삼킬 듯이 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거대한 기와집의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집안의 최고 어른이